안녕하세요.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에서 상임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하재찬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영상으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는 사회적 경제의 이해 및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간단한 유형별 이야기 이런 것들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전체적인 세계적인 흐름과 그 역사 속에서 사회적 경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회적 가치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에서 활동을 좀 하고 있는데요.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우리나라 전국을 좀 더 아우르는 그 사회적 경제 연대체로 2012년도에 출범을 해서 지금까지 활동을 좀 하고 있고요. 회원은 약 한 28개 연합체 조직, 한 28개 단체들이 모여 있고요. 개별 기업과 조합, 단체들은 한 3,000여 개 정도가 있는 단체입니다. 저는 수화통역사이자 사회복지사인데요. 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역할을 하다가 우리 사회에 소외되고 힘든 분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저런 고민들을 하다가 장애인 친구와 같이 희망도듬이라고 하는 소셜벤처를 창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하다가 사회적 경제를 만나게 됐고, 사회복지사로서, 수화통역사로서 사회적 경제가 우리 사회에 소외되고 힘든 그런 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복지보다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체감을 하면서 사회적 경제로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서 이런저런 활동을 하다가 지금 현재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음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국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보통 국가가 발전할 때 안보국가에서 발전국가로, 발전국가에서 민주국가로, 민주국가에서 복지국가로 발전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에서 복지국가로 넘어가는 단계가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하는데요. 복지국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불평등을 최소화하고 보편적인 행복을 추구하면서 새로운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국민들을 보호하는 그런 국가지요. 이 다음 국가는 어떤 국가일까? 어떤 국가로 나가야 될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통합과 성장, 정의와 공정이라고 하는 우리 사회의 큰 패러다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치에 대한 것들이 제안됐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통합과 성장, 정의와 공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제안이 됐는데, 정의와 공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선택을 받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정의와 공정한 국가,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에 좀 더 많은 의견들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공정사회에, 공정한 사회가 여러분들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정한 사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저도 이견은 없지만, 공정한 사회가 정말 가능할까? 100m 달리기를 할 때처럼 똑같은 출발점에서 똑같은 시간에 출발해서 똑같은 목표 지점에 도달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100m 달리기를 하는 선수들처럼 신체적인 조건도 비슷하지도 않고, 어떤 분은 장애인, 어떤 사람은 부모 없이 고아로 자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똑같은 출발점이 가능할까? 그리고 그 달려가는 과정이 정말로 똑같을 수 있을까? 이 여러 가지 측면 안에서 국가가 보완을 하고 보정을 하더라도 정말 가능할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책들이 나와 있죠. 마이클 셀던의 공정하다는 착각, 엘리트 세습, 능력주의와 불평등, 이런 책들이 좀 나와서 공정한 사회에 대한 이 불편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공정은 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공정사회가 가능할 것인가? 공정사회가 불가능하다면 어떤 대안사회가 가능할까라고 했을 때 저는 공존사회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사회적 경제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국제적인 상황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승자독식, 그 다음에 격차 확대, 시장 자본주의 한계, 정부 재정의 한계, 이런 것들로 해서 복지 사각지대가 넓어졌습니다.
그런 것들이 부각됐고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대안 모색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죠. 이제 이런 과정에서 사회적 경제가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UN, 그 다음에 OECD 이러한 국가들의 이러한 기구들에서 사회적 경제를 중요한 실천 도구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실천 도구로 선택했습니다. OECD에서는 사회적 경제를 국가와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에 내재된 것으로 사회적 요소와 경제적 요소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현재 유럽연합에서 27개 개국이 전체 고용에서 사회적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6.3%입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 이탈리아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9% 정도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OECD 국가이고 경제 규모 세계 10위인데 1.1%에 불과합니다. 제70차 유엔 총회에서는 지속가능 발전 지표를 결의했죠. 이 결의와 동시에 실행 수단으로 사회적 경제를 선택합니다. 2020년에 유럽연합에서는 사회적 경제를 핵심 의제 중 하나로 채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 사회적 경제가 독특한 위기 극복뿐만 아니라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안전망의 역할을 한다. 일자리 창출 등 안전망의 역할을 한다. 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의제 채택의 이유가 됐었지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제정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에서 우리나라의 위기 상황, 복지 사각지대의 확대, 코로나로 인해서 그 취약계층들의 위험들이 훨씬 더 부각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고려할 때 사회적 경제가 중요하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국제적인 상황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미 신협이라든지 생협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쭉 해왔고요. 2000년 이후에 사회적 경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자활 기업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통해서 활동을 좀 하고 2007년도에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제정되면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죠. 2012년도에 협동조합 기본법이 만들어져서 그 협동조합에 대한 논의, 그래서 등등 2000년 이후에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활발한 논의들이 이루어집니다. 다양한 부처에서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정책들을 펼치고 있고요. 현재 2022년 현재는 16개 부처에서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관련돼서 국제적으로도 스페인, 에콰도르, 멕시코, 포르투갈, 캐나다, 프랑스 등에서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통합 법안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빨리 이번 국회에서 제정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현재 사회적 경제 기업은 생협이나 신협 등 개별 협동조합을 포함하지 않은 상황에서 32,000개 정도의 기업과 조합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은 한 31만 4천 명 정도 되고요. 취약계층은 그중에 6만 명 정도가 취업하고 있는 걸로 2000년 말 기준으로 현황이 파악되고 있는데요. 꾸준하게 사회적 경제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 사회에 해결해야 될 사회적 문제, 사회적 필요들이 다양해지고 많아지고 있다는 것들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세계적인 흐름을 좀 살펴봤는데요. 다음으로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역사, 그리고 역사 속에서 사회적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사회적 경제 역사를 이야기할 때 국제적인 역사들은 19세기 자본주의 산업화부터 이야기를 통상 이야기하고요. 1900년 사회적 경제 전람회라는 것들부터 해서 본격적인 사회적 경제의 역사의 시작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세기 자본주의 산업화가 되면서 도시 노동자가 양산되지요. 그 양산된 속에서 다양한 사회적인 위험이 노출되고 노동자들이 원자화되고 이러면서 이 위험들을 노동자들이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집합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집합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은 협동조합, 공제조합, 신용협동조합 등의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자기들의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는 노력들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모아져서 1900년에 사회적 경제 전람회라고 하는 것들이 펼쳐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2000년도에 자본주의 질서 속에서 20세기에 복지국가론이 부각되면서 사회적 경제가 사회적인 필요가 없어집니다. 국가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요. 그러다가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다시 올라오면서 자본주의 초기에 만들었던 문제들이 똑같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70년도에 다시 관심의 대상이 돼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크게 시장은 확대되지만 고용 창출이 안 되는 문제, 그리고 사회 서비스가 계속 추가적으로 필요한 문제 등 여기에 투여되는 거에 국가 재정의 한계, 이런 것들 속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관심에서 사회적 경제가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제도적으로 받아들이고 국제적인 현상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 사회적 경제에 대한 것들을 좀 살짝 짚어보면 일제강점기부터 해서 근대 사회에 대한 사회적 경제의 역사를 짚어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정체성 보고서를 저희 연대회의에서 발간을 했는데요. 일제강점기 때 사회적 경제 활동은 식민지 근대 체계에서 해방된 민주적이고 평등한 사회경제 체계를 지향하면서 일어난 운동을 이때 시기에 일어난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개발 독재 시기에는 해방 이후 분단이 되죠. 그래서 남북 모두가 국가주도 경제체계로 재편이 됩니다. 남한 사회는 대외 의존적 산업화를 추진하는 개발 독재 체계로 개편되는데요. 이에 대항한 민중들이 생존권, 생활 개선, 민주주의 운동, 이런 것들이 통합적인 방식으로 사회적 경제 운동이 각 분야에서 일어나는 시기고요. 시장사회 전기,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시장 원리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죠. 사회의 양극화, 생명과 공동체, 돌봄의 위기, 이런 것들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사회적 경제 운동이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내기 위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외환위기 이후에는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경제 정책과 제도를 끌어내고 일자리 창출에 유의미한 성과를 만들어내기도 하지요. 그러면서 거버넌스 주체로 활동하게 됩니다. 이러한 동시에 사회적 경제의 정체성 위기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사회적 경제의 활동들을 면면히 살펴보면 그 시대에 필요한 사회 문제, 사회적 필요를 해결하는 그러한 가치를 추구하는 운동으로서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활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가 무엇이냐를 이야기할 때 그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것들과 같이 연결해서 봐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자료를 통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제강점기 때 전남 담양에 진소조합도 있었고 목포 소비자조합도 활동을 했었고 조선노동공제회도 활동을 했었고요. 등등 일제강점기 때, 개발 독재기 때, 시장사회기 때 다양한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생산의 측면에서, 소비 측면에서, 교환의 측면에서, 분배의 측면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회적 경제의 역사적인 함의, 사회적 경제가 무엇이냐, 이런 활동했던 것들을 근거로 좀 살펴보면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던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이런 것들에 반해서 인간과 사회, 즉 지역 공동체, 이런 것들을 우선으로 했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문제를 느끼고 필요한 당사자들이 이 문제 해결을 자주적이고 주체적으로 나서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지역의 기반이 강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활권을 기반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그 경향성이 강하다는 거고, 네 번째는 노동의 참여를 기본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즉 노동을 존중하면서 자기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노동을 참여시키고 포함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 국가나 시장의 실패에 대한 혁신적인 대안을 모색했다. 시민사회 운동의 대안을 재구성하기도 하더라 라고 하는 이 큰 5가지의 역사적인 의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역사를 쭉 살펴보고 시대 정신을 쭉 살펴보면 일상의 행복한 생활을 위한 삶터, 그 다음에 자기 존재에 대한 인정과 생계를 위한 일의 터전, 그리고 더 나은 삶을 나아가기 위한
꿈의 터전, 이 세 가지가 겹치는 있다. 두 가지가 겹치거나 세 가지가 겹치거나 하는 이 속에서 사회적 경제가 활동을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관통하는 것 또는 이 세 가지를 관통해야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시대정신이고 이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거가 사회적 경제 다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마이크 샌들이 했던 질문을 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마이크 샌들은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저자죠. 경제학적인 것이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물음에 있어서 시장화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화라고 하는 건 우리 사회가 시장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모든 걸 사고 파는 사회가 정말 우리가 원하는 사회인가? 그리고 왜 시장을 신뢰하면 안 되는가? 신뢰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시장이 점점점 커지는 거가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마이클 샌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사회는 정부와 시민사회와 시장 이 세 축이 서로 균형을 맞추어 바람직한 사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이클 샌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시장화 되어가고 있는 우리 사회, 시장이 정부도 시민사회도 지배하고 있죠. 이러한 사회가 정말 바람직한 건가?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정부와 시민사회 영역까지 지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바람직한가? 하버드 콕스는 신이 된 시장이라고 하는 책에서 시장화 사회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어느 정도로 커졌냐면 우리 현대인이 1인당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174명의 에너지 노예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174명의 노예를 한 사람이 거느리고 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라고 반문이 드실 겁니다. 시장에서 그 사람들을 돈으로 구매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는 갑질에 대한 논란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왜? 내가 돈을 주고 노예를 샀는데 그 노예를 부려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74명의 노예를 돈으로 구매해서 이용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필요를 해결하고 있는 거죠. 이럴 정도로 시장은 거대해져 있고 우리 사회는 시장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174명의 노예를 구매할 수 있는 시장, 정말 바람직한가? 그런데 우리 스스로도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되어 이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노예가 된 상황, 이렇게 된 상황이 시장화된 사회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람직한가? 이 시장화된 사회가 우리의 시간 빈곤을 가져오기도 하고요. 남성들에 비해 여성들이 훨씬 더 시간 빈곤율이 높다라고 보고되고 있고, 그리고 빈부격차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맞벌이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장은 거대해지고 커지는데 우리의 삶의 질은, 우리의 빈부격차는 점점 나빠지고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자본주의 시장이 시장화되면서 기후위기라고 하는 것들을 맞닥뜨리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50년에 탄소 배출이 0이 되지 않는 이상 이 지구는 망한다, 지구는 멸망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정말 많은 곳에서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코로나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걸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의 문제, 그리고 우리 사회가 극복해야 될 시대정신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문제들, 이 필요들을 전체를 다 아우르고 있는 문제는 시장화가 문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 앞에서 드렸고요. 이 시장화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일까? 저는 그 대안은 사회적 경제가 대안이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경제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하나로 통합된 형태로 경제가 작동하게 됩니다. 소비자라고 하는 이해관계자, 생산자라고 하는 이해관계자, 지역 주민이라고 하는 그 이해관계 속에서
서로의 이해관계를 잘 고려하면서 하는 경제 활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이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이해관계자들에게서 어떻게 하면 더 이익을 추구할 건가 자연이 훼손되더라도 생산자가 노동자가 좀 더 피폐해지더라도 내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경제는 그러한 것들을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하기 때문에 이 시장화된 사회에서 사회적 경제는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시대정신, 그럼 현재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사회적 경제가 해결해야 될 사회적인 문제 아니면 접근해야 될 사회적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갈등 심화입니다. 갈등 심화는 인간 존중의 후퇴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갈등은 불가피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래서 이 갈등은 서로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킬 수도 있는데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은 손상과 모욕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혐오라고 하는 형태로 드러나면서 인간 존중의 후퇴를 보이고 있고요. 유대의 해체와 파편화입니다. 인간은 고립된 개인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문제와 필요를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폐와 상품화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거래의 관계가 됨으로 해서 유대가 해체되고 파편화되어 있는 이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사회적 격차가 심화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이러한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 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격차를 완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 소멸과 수도권 일극화에 대한 문제, 돌봄의 위기,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후 위기와 생태계의 변화, 과학기술이 치료한 삶의 위기, 이러한 것들이 현재 우리가 극복해야 될 7가지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라고 우리 사회적 경제 연대회의는 정체성 보고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7가지에 대한 문제들을 우리 사회적 경제가 해결해야 하는 사회적 가치, 시대정신이라고 또한 제안하고 있기도 합니다. 사회적 경제에 대한 개념들을 쭉 역사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간단하게 짚어보면서 다시 한번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앞에서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사회적 경제는 이윤보다는 인간과 사회를 먼저 고민하고 노동을 먼저 고려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정부나 사회에 실패한 것들을 혁신자로서 주체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묶어서 벨기에의 드프르니 사회적 경제 전문가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협동조합, 공제조합, 결사체, 재단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윤보다는 구성원이나 지역사회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우선으로 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가지고 있고 자본보다는 인간과 노동을 먼저 고려한 소득 분배의 운영 원칙을 갖고 있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정부 영역과 시장 영역과 시민사회 영역이라고 하는 이 모든 영역에서 사회적 경제는 활동을 하고 있더라 라고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시장화된 이 위기 상황에 이미 시장이 지배해버린 영역, 이 영역들을 어떻게 본연의 것으로 회복할 것이냐, 이 회복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사회적 경제는 답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아까 사회적 경제의 개념에 있어서 정부 영역, 시민사회 영역, 시장 영역에서 다 활동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 겹치는 영역에서 어떤 것이 효과적으로 역할을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주저없이 사회적 경제가 그 겹쳐지는 영역에서 활동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시장화된 영역에서 정부를 회복하고 시민사회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사회적 경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바람직한 사회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시민들이 단순한 소비자로서의 소극적인 역할이 아니라 바람직한 사회로 나가기 위한 주체로서 그러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사회적 경제가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GDP로 평가되는 경제 발전으로만 평가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탈탄소라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사회가 다시 재평가되고 경제가 다른 척도로 평가되면서 시장화의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사회적 경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경제는 1터, 꿈터, 3터라고 하는 이것이 서로 겹쳐지는 그 영역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하게 활동의 영역들이 넓어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957년에 농협협동조합법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농촌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빈곤의 문제를 회복하고자 했었고요. 1972년도에 신용협동조합법이 만들어지면서 상호금융, 그래서 자본주의의 그 횡포 이런 것들에 있어서 서민들을 보호하려고 했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만들면서 자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만들어지면서 그 생활 문화를 개선하고자 했고요. 2007년도에 사회적 기업 육성법, 2010년도에 마을 기업이 시작하기 시작했고, 2012년 협동조합 만들어지고 해서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16개 부처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소셜벤처를 통해서 청년의 문제, 그 다음에 중소기업과 관련된 소상공인의 문제 등등등의 영역까지도 사회적 경제가 접근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를 세 가지로 다시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활동하면서 복합 이해관계자에 의해서 소유되고 사회적 자본이 투여되는 경제활동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세 가지는 따로따로 구분되어지지 않고 복합적으로 활동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활동하는데 복합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소유와 사회적 자본이 투여돼서 가능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적절하게 잘 경영해서 녹아나서 활동하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 사회적 경제 다움인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경제 개념에 대한 것들을 연대회의에서 발표한 정체성 보고서에서 정의한 걸로 좀 마무리 좀 접으려고 하는데요. 사회적 경제는 시민들의 자발적 결사를 바탕으로 조직되고 구성원들에 의해 민주적으로 작동하며 국가 및 시정으로부터 자율성을 지켜가면서 연대의 실천을 통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제활동이다. 유엔에서 제70차 유엔에서 지속가능 발전 지표를 구축하는데 실천으로서 사회적 경제를 선택했다고 했는데요. 이거가 왜 선택되었는지를 한번 재인식할 필요가 좀 있는데, 톨스토이가 가슴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던 존 러스킨이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을 만들고 3년 후에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국부론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부자가 되는 기술은 절대적으로나 궁극적으로나 자신을 위해 많은 재산을 모으는 기술뿐만 아니라 이웃이 자기보다 적게 소유하도록 획책하는 기술이기도 하다.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자신만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최대한의 불평등을 확립하는 기술이다 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이 확대됨으로 해서 불평등은 커지고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평가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 경제를 한번 되짚어보고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사회적 경제 기업의 유형과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볼 건데요. 앞에서 좀 설명드렸죠. 우리나라 그 법이 쭉 만들어진 과정에 따라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졌는데, 농협, 신협, 소비자 생협,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 소셜벤처 등등이 대표적으로 사회적 경제 기업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걸 영역으로 보면 전통적인 비영리 기관과 전통적인 기업 그 사이에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면서 영리 활동을 하는 영역, 이 영역 전체를 사회적 경제 영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 기업의 종류를 크게 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신협, 생협,
소비자 생협,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소셜벤처, 사회적 기업 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 기업을 두 가지로 또 구분해서 보기도 하는데요. 하나는 민주적 의사결정의 중요도와 사회적 가치 추구의 중요도, 이 두 가지가 사회적 경제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구분 짓기도 하는데요. 민주적 의사결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반 협동조합, 하지만 사회적 가치는 좀 낮게 추구하죠. 그리고 민주적 의사결정은 좀 낮게 추구하지만 사회적 가치는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소셜벤처, 이 두 가지를 잘 추구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이나 마을기업 등등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즉, 이거를 다시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그 어떤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 하더라도 민주적 의사결정과 사회적 가치의 추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에 따라 구분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 경제 기업을 유형으로 법적인 거에 따라 구분되어지는 있는 유형으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전주에서 구분하고 있는 것들의 형태로 좀 구분해도 어떨까 생각합니다. 교육 공동체, 먹거리 공동체, 청년 공동체, 문화 공동체, 복지 공동체, 마을 공동체라고 하는 형태, 추구하는 목적, 사회적 목적에 따라 구분해 보는 것도 적절한 형태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무리를 좀 지어보려고 하는데요. 사회적 경제 기업은 유형을 넘어서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유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추구하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앞에서 처음에 제가 질문을 드렸던 공정사회에 대한 부분이 제가 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는지는 언젠가 한번 그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가 그림을 한 장 갖고 나왔었죠. 야구 경기를 보는데 어떤 한 사람은 여러 개의 그 높이 올라가서 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볼 수 없는 담 아래에서 너무나 낮은 아래에 대해서 볼 수 없는 이러한 것들이 모두가 야구 경기를 볼 수 있는 사회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이미 매우 높은 상황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이거를 나눌 수 있을까?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노력해왔던 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기들이 얻었던 그 소득이나 소유, 이것들을 흔쾌히 나눌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정한 사회는 굉장히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공존사회는 왜 가능하냐? 한자의 사람 인자가 서로를 기대어 있는 것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서로 기대어 있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자립을 서로 기대어 함께 서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홀로 서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기대어 함께 서는 것으로 해석하는데요. 서로 기대어 함께 선다는 것은 공존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인간의 본연의 모습은 공존할 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 사회가 시장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에 흔쾌히 나서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 서로 기대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정사회는 어렵지만 공존사회는 훨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협동조합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저는 훨씬 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사회복지사로 복지를 했었습니다. 장애인 복지에 관심이 많아서 장애인 복지를 오래 했는데요. 그분들이 갖고 있는 이 삶의 무게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이렇게 평탄한 길을 가다가 어느 날 언덕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언덕을 밀어서 함께 쭉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스스로 올라가게 우리는 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요. 나중에 돌아오면 그분은 다시 바닥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를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즉, 장애인들의 삶의 질이 변화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회복지사로서 굉장히 크게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이랬었는데요.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 방식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삶의 짐을 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 혼자 짐을 지고 가다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짐을 같이 옮겨 올라갑니다.
내 짐을 포함해서 다른 사람의 짐을 함께, 속도는 늦지만 함께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 짐을 함께 지고 올라가면서 해결합니다. 그게 협동조합이, 그게 사회적 경제거든요. 이런 거에서 보면 공존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저는 알 수가 있고, 그 공존이라고 하는 사회는 이미 우리도 역사 속에서 확인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두레, 품앗이 등이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을 마을 공동체가, 사람들이 같이 함께 해결하는 것들을 해왔었거든요. 스페인 몬드라곤이나 퀘벡이나 이런 많은 사회적 경제 도시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낙오하거나 실패하지 않도록 협동과 연대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사회적 경제 도시는 누군가 낙오하거나 실패하지 않도록 협동과 연대하는 도시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본연의 모습인 거죠. 서로 기대어 함께 서는 것. 그래서 이 사회적 경제가 갖고 있는 이 본연의 원리와 원칙은 사람이 갖고 있는 본연의 서로 기대어 함께 서는 것과 맞닿아 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는 우리 이 시장화된 이 사회에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들은 여기까지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회적 가치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리고 사회적 경제 기업들은 어떤 유형으로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설명드렸습니다. 이 사회적 경제가 얼만큼 잘 활동하느냐가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나 필요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언합니다. 사회적 경제의 역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요. 사회적 경제의 작동 원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나가야 될 국가, 사회는 공정사회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공정사회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공정사회가 어려운 것을 어떻게 공전사회로 전환하면 충분히 우리는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도 공존사회에 관심 가져주시고 사회적 경제에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면서 오늘 내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